하면은 이제 5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야? 멕시칸. 에이. 나초. 네, 안녕하십니까. CO2 68회 오늘 온라인 마케팅 전문 기업 아이파트너스의 문주호 대표님 오늘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랑 같이 오늘 진행 맡을 세 분의 MC분들 각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식을 큐레이션하는 나피디 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없는 게 메리트인 25살 예비 창업가 오상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 김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 습관 저자 임수열입니다. 자, 오늘 MC분들, 여기 세 분들은 다, 한 분은 이제 마케팅 전문가고요. 이제 두 사람은, 마케팅을 뭔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이제 아직 전문가 레벨은 아니지만 마케팅 쪽에 분야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도 사실 마케팅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오늘 4명 다 그러니까 오늘 상당히, 진한 토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이신 아이파트너스의 문주호 대표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파트너스 학교 문주호입니다. 자, 문 대표님 오랜만이에요, 그죠? 아, 오랜만입니다. 네, 그때 우리가 저희 여러분들이 책에 보시면 그 마법의 5년 2009년도에 나온 책이죠. 2009년이죠. 네. 그다음에 쓰고 상상하고 실행하라가 2011년. 2011년. 네, 요 책 두 권 다 제가 지금 CEO 톡은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원래 매주 수요일 날 저 북포럼을 하고 있거든요. 저자의 만남을 7년간 하고 있는데 두 번 다 출연하셨었죠. 네, 그래서 이제 알게 됐고요. 네. 아무래도 오늘은 북포럼이 아니니까 뭐 책 얘기보다는 좀 진하게 사업 얘기, 어떤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파트너스가 어떤 회사인지, 뭐 하는 회사인지, 이게 창업한 지 이게 지금 몇 년? 14년? 14년 됐죠. 10년 되셨죠? 어떤 회사입니까? 회사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회사는 이제 국내 대기업 고객들 또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웹 구축 운영부터 이제 온라인 광고 마케팅까지 고객이 이제 뭐 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대기업들이 온라인에 이렇게 할 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난감할 때가 있잖아요. 전략이라든지. 네네. 왜냐면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사업 방향이나 어떤 특성 자체가 온라인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런 온라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인력들이 있고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온라인 비즈니스 고를 달성하는데 저희가 이제 네. 대행해주는 네. 서비스를 하고 있죠. 지금 회사는 직원은 몇 명이신가요? 저희 이제 200명 정도. 와, 네. 와, 근데 많다. 뭐 대기업만 고객입니까? 중소기업은 만약에 고객이 되고 싶으면 고객이 못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제 저희가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네요. 약간 질문에 짜증이 섞여 있어요. 아니 이제 저희 처음에 이제 그렇게 출발했죠. 네. 했는데 이제 어떤 사업 방향 자체가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네. 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좀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이런 고객들 서비스를 하는 거에 이 젊은 직원들은 굉장한 동기부여를 네.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방향을 좀 그렇게 잡다 보니까 레퍼런스가 그쪽으로 쌓이니까 네. 제가 원투 원치한테는 좀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사업이 전개되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그 말씀하신 온라인이 사실 좀 포괄적이잖아요. 네네. 주로 말씀하시는 온라인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채널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나열을 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2000년대 초반 뭐 1995년도 후반에 이제 이 웹이라는 이제 인터넷이 사실은 온라인을 대변하는 어떤 그렇게 출발을 해서 처음에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라면 이제 웹만 생각했는데 네. 이게 이제 IT 분야가 계속 진화되면서 플랫폼이 되게 많아졌죠. 예. 그래서 요즘은 뭐 2015년도 김남도 교수님 트렌드 코리아 2015 네네. 읽어봐도 거기 하나의 특징이 이제 옴니 채널이잖아요. 네. 그만큼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해진 거죠. 네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인데 온라인에서도 이제 뭐 모바일 솔루션이 네. 커졌고, 소셜도 있고. 네, 소셜도 있고, 뭐 결제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엮어지면서 고객들이 이제 무엇을 사느냐도 중요한데 어떻게 어디서 사느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뭐 SNS 플로우부터 뭐 굉장히 채널들이 많아졌죠. 네. 다양한 온라인 모바일까지. 그럼 이제 그런 전체적인 모든 채널에 다 영향을 네, 그렇죠. 온라인은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통신 프로토콜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그 개발하는 어떤 디지털 소스들이 뭐 어디서든 다 활용될 수 있게 이제 네. 온라인에서는 다 표준으로. 자, 오늘 아무래도 우리가 CEO의 만남이니까 오늘 회사도 회사지만 일단은 인간 문준호 또 한번 알아보면 좋지 않겠어요? 네. 그 이제 보니까 워낙 그 정평이 나 있기를 자기 개발에 엄청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학생, 그러니까 학생 때 그 자기 개발에도 분명히 신경을 쓰셨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 자기 개발을 추구하는 학생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대학생 때 뭐 저는 여느 대학생하고 뭐 비슷하게 저희 시대만 해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취직이 잘 되던 때였죠. 뭐 제가 보기보다 좀 나이가 있어서 그때는 이제 상경계 아니, 보기에도 나이가 있어요. 저도 한 번. 연대가 어느 정도?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자기 전공 공부만 사실은 열심히 해도 되던 시기였는데 저는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었고 저는 이제 그때는 따로 자기 개발은 사실 생각을 못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문과생이다 보니까 영어를 잘해야 또 사회 나가서 좀 사랑구실 하겠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이제 성대 시절에 그 타임반이라는 서클이 있었어요. 네. 일주일에 하나씩 이제 타임지를 읽고 발표하고 제가 그래서 타임반 회장하고 영어 이제 공부하는 활동 열심히 했죠. 그런 게 또 계기가 돼서 지금 LG CNS가 그때는 이제 합자사였거든요. 네. 미국의 EDS라는 그 GM의 그 자회사하고 IT 합작사였는데 뭐 그런 이유로 이제 좀 글로벌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경제학과생이 그 당시에 이제 IT 산업에 뛰어드는 거는 굉장히 드물었었어요. 네. 제 신입사원 동기가 100명이었는데 100명 중에 경제학과 출신 2명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네. 좀 뭐 그때는 이제 폭넓게 좀 세상을 보려는 노력을 했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 개발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이제- 거기까지 네, 대학까지요? 네, 거기까지만. 네. 오케이. 네. 그러면 그렇게 그 전공이랑 다르게 그 첫 회사에서 IT 개발자로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영업으로 바꾸셨는지 개발을 못 하셨나요? 고찰했어요. 제가. 네. 검증된 게 없기 때문에. 네. 영업이면 보통 그때 약간 다들 영업 직각이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랬죠. 연구소나 뭐 그런 거 개발 쪽 좋아했지. 영업은 보통 그 성적 나쁜 사람도 영업으로 갔는데. 맞아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네. 또 아시다시피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영업을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허탈함을 느꼈었던 건 그 당시 LG CNS 이제 취직할 때 인사 부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기술 변화가 그때는 이제 그렇게 IT가 이렇게 확 변화되던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IBM 이제 메인프레임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그런 대형 컴퓨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배우면 평생 먹고 산다 그랬어요. 인사부장이? 네, 인사부장이. 그래서 저도 이거다. 음. 한번 익혀서 좀 전문가가 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한 3년 동안 IBM 메인프레임의 코보라고 이제 지금은 전설의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뭐 PL1, 네. 심지어 이제 어셈블러까지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부분에 이제 좀 어느 정도 경지가 딱 올라올 때가 되니까 95년도부터 클라이언트 서버 시대가 딱 오면서 네. 그게 아주 올드한 기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었죠. 이게 뭐지? 왜냐면 그 전까지 패러다임은 저희 뭐 40대 부장님들이나 중반의 그 부장님들도 그 기술 하나로 은행 전산실에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었는데 뭐 한 3년 만에 이게 시대가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단순히 기술만 쫓기에는 내가 너무 격전지에 와 있구나. 기술의 격전지에 와 있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프로그래머로 이제 좀 이렇게 방향을 잡다가 그래도 이 비즈니스를 배워야 이게 평생 좀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닐까?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이제 사회 후배들, 네. 이제 뭐 20대, 30대 후배들한테도 지금 이분들이 뭔가 지금 꼭 비즈니스가 아닌 다른 영역을 하는 분들한테 영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직장 생활하면서 꼭 해보라고 권유해보고 싶으십니까? 저는 제가 이제 하면서 느꼈던 건 그 당시 이제 4,000명 LG CNS 직원 중에서 임원들하고 직접 만나서 비즈니스에 고민하고 뭐 하는 정부 영업 쪽 담당했던 사람들 한 14명 정도였거든요. 굉장히 이제 사실은 소수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어느 어카운트 프로그래머로 그냥 계속 일을
했다라면 조금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 때 임원들의 고민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대리 시절부터 이제 사실은 밑바닥 영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경험들이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진짜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뭐 제일 힘든 게 사실은 매출을 올리는 거잖아요. 네.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냥 프로그래머 시절에는 잘 몰랐던 그런 고민들을 어떤 고민들을 임원들이 하고 있고 또 회사가 내년도 목표 숫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는지 그런 거를 좀 일찍 깨달을 수 있었죠. 그래서 같이 고민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이 된 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으셨을 때 리더의 관점을 알게 된 거죠. 예, 그런 셈이죠. 그 되게 영업을 되게 잘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외국계에서 그 HP 코리아에서 2년 연속 동안 그 아시아 퍼시픽 세일즈 하이 어치버런 상을 수상하셨던데 코리아도 아니고 아시아 퍼시픽에서 그래서 대단해. 혹시 그러면 B2B 영업의 어떤 노하우 이런 걸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예, 있죠. 왜냐면 제가 이제 없으면 안 되지. 여기서 나 여기까지 없다고 그럴까요? 그렇죠. 없어도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처음 IT 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없던 시대에 시작한 거였거든요. 아, IT. 예, 왜냐하면 이제 국내 IT 영업의 시작이 뭐냐면 그 국세청 프로젝트라는 이제 LG CNS에서 지금 뭐 우리 세금 계산 정확해서 해오잖아요. 그 이제 그 전산의 힘 그 당시에 만들었던 거였는데 정부 쪽의 IT 시스템 영업 자체가 이제 사실은 그때 94년, 95년도가 초창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정부 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배웠죠. LG CNS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노하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 EDS라는 그 미국 회사의 영업 매뉴얼을 가지고 이제 그 수업을 좀 들었고 또 워싱턴 본부에 데려가서 이제 미국 워싱턴에 EDS도 그 네. 거버먼트 인더스트리라는 그 영업사원 세일즈 교육들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이제 영업 스킬뿐만 아니라 그런 쪽에서 영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비즈니스 관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좀 배울 수 있었던 아, 거죠. 근데 뭐 그거는 본인이 그 좋은 환경에서 배우신 거고 네. 여기 있는 분들이 뭐 미국에 갈 수도 없는 거고 뭐 GM이 가르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사업할 때 힘든 게 뭐냐면 B2B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세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B2B 중소기업이 B2B 비즈니스 하려면 어떤 점 그 관점 하나 좀 알려주시죠. 팁 같은 거. 제가 보기엔 이제 대기업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거를 뭐냐면은 이제 뭐 사실 저도 뭐 그거를 처음부터 배운 게 아니라 뭐 정부나 대기업의 구매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영업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영업을 어떤 사람이 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술도 좀 잘 먹을 것 같고 어디 가서 형님이라고 이렇게 잘 이렇게 좀 붙고 네네네. 그런 스타일들이 영업 잘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기업 물론 이제 그런 성격들이 유리한데 대기업이나 정부 쪽 영업은 꼭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 그쪽에 이제 구매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또 고객이 원하는 진짜 그 밸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로 따지면 이제 프로덕트만 갖고 내 제품이 좋으니까 세일즈가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1단계 그런 영업이라면 네. 2단계가 이제 퍼스널리티 셀링이거든요. 인간성이 좋고 그렇게 담당자하고 한 몇 번 만나면 금방 친근해지고 거기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업이고 사실은 이제 한 3단계부터는 네. 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프로덕트도 좋고 또 인맥 형성도 돼야 되지만 다른 차원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스트래티직한 전략적 그 셀링을 할 수 있느냐. 네. 이제 전략적 셀링이라는 건 뭐냐면 고객 대기업이나 정부나 이번 이번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입찰될 때 그 구매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구매 기준이 때로는 가격일 수도 있고 또 고객이 요구하는 기술적인 스펙들이 있거든요. 이번 시스템은 그러니까 고객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군요. 예, 리퀘어먼트가 있는데 그 대부분의 이제 많은 대다수의 한 80,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인 영업하고 개인 영업하고 많이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이거든요. 네. 그냥 개인 영업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프로덕트가 좋으니까 그렇죠. 또 퍼스널리티 인맥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B2B 네.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 1, 2단계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뛰어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타성이라든지 이런
이게 감성이 붙어서 네. 뭔가 이렇게 사람하고 풀어내려고만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제 B2B 영업은 사실은 그런 측면보다는 이번 입찰에 중요한 구매 그 포인트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준비들을 근데 그 기업에 네. 구매 포인트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떤 뭐 비밀일 수도 있고 오픈 잘 안 하잖아요. 우리 검색 네이버 검사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게. 그렇지 안 나오죠.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런 걸요? 사실은 이제 그 경험이죠. 솔직히 물어보면 안 되죠. 이번에 아. 그 우선순위가 뭐예요, 이렇게? 저희는 물어봐요. 아, 물어봐요? 어. 제가 이제 저희 회사 영업들을 교육시키고 강의할 때도 네네. 물어봐라. 절대로 물어보지 않는 걸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없다. 그래서 물어보다 보면 안 가르쳐 주는 고객들이 많죠. 네. 근데 가르쳐 주는 고객도 있어요. 네. 자기네들이 뭐를 요구하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저희 타겟 고객 대상은 그걸 가르쳐 주는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숨기고 아. 뭔가 이렇게 이걸 뭐 기밀이라는 것처럼. 네네네. 왜냐하면 저희가 제안서를 쓰잖아요. B2B 그렇죠. 고객들은. 네. 저희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제안서를 쓴다라는 건 뭐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동안 컨설턴트들이 붙어서 뭔가 솔루션을 고객들이 원하는 솔루션을 그려서 뭔가 그렇죠. PT를 하려고 하는데 네. 고객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쓰려고 하는데 그 기본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지 않는 고객은 기본적으로 그걸 정말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에 아. 대해서 의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고객이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이런 고객들 많아요. 의외로 자기가 기본 계획 같은 거 회사에 보고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만들기 힘드니까 그냥 대행사들 불러서 뭐 할 듯이 얘기하고 이렇게 좀 써봐라. 소스만 싹 소스만. 빼고. 그런 진짜 나쁜 갑이다.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프로젝트 발주가 언제 나와서 제한 마감이 언제고 네. 구매 기준이 뭐고 또 어떤 점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디파인할 수 없는 고객은 사실은 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그 좀 회사가 그렇게 영업사원이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물어본다면 고객도 신뢰가 가겠네요. 아, 여기는 되게 준비가 돼 있구나. 네. 뭔가 하려는 거구나. 그러면서. 네, 저희는 뭐 일단 고객하고 그런 교감이 있어야 일단 제안 작업을 하기 그 때문에. 대표님께서 그 영업 그 아이파트너즈에 지금 영업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십니까? 제가 1년에 전공 교육으로 네.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 사실은 온라인 광고 마케팅 회사로 소개를 했지만 회사마다 본질이 있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저희 회사의 본질은 교육 사업이에요. 얼마만큼 그 직원들을 뽑아서 아이파트너스 사업 방향을 이해시키고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방향을 가진 직원들이 그 어떤 자기 분야에 저보다 더 전문가죠. 온라인 광고 마케팅으로는. 네네. 그래서 그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 만들어서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한 1년에 제가 한 두 차례 정도는 정규 교육 과정으로 저희 회사 이제 자회사 중에 교육회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교육 과정 직접 운영을 하고 그리고 분기별로 이제 우리 임원들하고 워크샵 가면 1시간씩 복습 교육을 계속 시켜요. 영업 비즈니스 관련해서. 네. 그렇게 해서 뭔가 그러면 회사 내 인재들이 많겠네요, 그럼요. 아바타 같은 회사님 대표님의 아바타 같은 인재들 꽤 많습니까? 그렇게 저는 많다고 생각을 네. 해요. 왜냐하면 제 영업 기준과 그럼 똑같은 그렇게 스킬이 더 해가지고 나중에 배신하면 어떡해요? 네. 인력 유출. 그렇게 나간 직원들도 있죠. 아, 그래요? 물론 나와서 잘 됐어요. 네. 누구라고 얘기해도 다 알만한 네. 사람도 있고. 그럼 경쟁이 되는 거죠.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경쟁이. 뭐 크게 작게 보면 그런데요. 크게 이제 보면 또 동반자죠. 아, 왜냐하면 네. 온라인 광고 마케팅이 분야도 많고요. 또 고객도 많고. 네네. 그래서 나와서 잘 하고 또 아이파트너 출신으로 잘 또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브랜드가. 그것도 뭐 서로 찾아가서 가끔 그래도 대표님하고 같이 하면서 배웠던 것들이 사업하면서 도움 많이 된다 그러면 저도 뿌듯하고 그래요. 속은 쓰리지 않고 그냥. 조금 쓰러지 너무 잘 되면. 이 대답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그런 많은 그 직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재라고 네. 생각하시는 네. 가장 마음에 드는 인재가 각 일하는 어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특성을 가진 직원이 가장 그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이제 제가 우리 회사 그 뭐 로고에도 이 프로페셔널 뭐 프로페셔널 이 서비스 컴퍼니 이렇게 프로페셔널이라는 단어를 박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남이 보든 보이지 않든 자기가 자기 분야 영업이 됐던 기획이 됐던 온라인 마케터건 자기 그 잡 코드에 맞는 그러니까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되게 좋아해요. 프로의식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네. 이제 그 대표님이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했을 때 네. 일할 때 가장 그 염두에 두면서 일하는 어떤 일하는 마인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어떤 것을 최고로 생각했나요? 키워드를 얘기한다면? 저는 이제 영업 세계 몸담으면서 그 키워드 딱 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진짜 딱 붙여놓고 이렇게 일했던 키워드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뭐죠? 그 딱 두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는 체인지고 체인지. 하나는 스피드였어요. 네. 왜냐면 워낙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인사부장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기술. 너무 변화가 빠른 거예요. 이 IT 업계가 기술 변화 자체가 뭐 이 펜티엄 프로세서부터 286, 386, 486 그다음에 인터넷 그죠? 그다음에 뭐 모바일이 요즘은 IoT, 사물 인터넷 이런 그냥 눈부시게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21세기를 맞으면서 그때 이제 HP에서 제가 영업할 때였거든요. 99년도 그때가. 그래서 누구나 다 21세기 어떻게 살겠다 막 결심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했던 것 금연 제가 꼴찌였어요. 그때 담배 끊고 우와. 지금까지 계속. 예, 와. 금연 뭐 지금 안 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책상에 딱 붙였던 게 그게 체인지. 체인지하고 스피드였어요. 그래갖고 이 제가 엄청나게 변하는 어떤 업종에 있구나. 속도에서 느려서는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변화 같은 거, 특히 IT나 이런 거 있으면 내가 그거를 판단하지 말고 일단 먼저 스피디하게 먼저 경험해보자. 그러니까 구글 크롬캐스트 같은 거 요즘 뭐 TV에 꽂아서 HDMI 단자하면 다 하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나오면 바로 경험. 무조건 사서 일단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느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먼저 하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먼저 경험해보고 또 직원들한테 먼저 이렇게 우리 회사 빔 프로젝터 HDMI 단자에 넣고 보여주고 아, 그럼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뭐 새로운 태블릿 PC나 이런 게 나오면 야 이거 한번 써봐라 하면서 다 구매해 주시고 뭐 그런. 구매해주시고. 아이패드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 임원들 미국에서 공수해서 다 하나씩 줬어요. 와, 대표님. 대표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때 앱 같은 앱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이야 굉장히 보편적인 기술이었지만 네네. 그 당시는 누가 더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대행사가 갖느냐가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래갖고 그거 겨울에 교육과정 불러다가 저희 개발자들 다 교육시키고 2달인가 석 달 지나니까 저희 거래하는 대기업 고객에서 아이파트너스 불러가지고 네. 앱 개발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딴 데 주려고 했었는데 아이파트너스 가능하면 네. 그냥 주겠다 해서 그 3개의 프로젝트를 그 자리에서 계약을 그날 해주셨어요. 아까 판단하지 말고 경험하러 오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뭔가 여기 이제 사업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뭔가 어떤 사업부에 있는 분들이 어떤 그러면 시행착오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리스크도 있을 텐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지금 판단하지 말고 경험하라는 그 원칙이 되게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그것도 이제 굉장히 그 분야마다 다른 거죠. 네. 무조건 그러면 안 된다. 그럼요. 그래, 리스크 구글 크롬캐스트 한 5만 원 하잖아요. 그런 거를 적용해보고 뭐 이런 도전이야. 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뭐랄까 그건 트렌드를 느껴보는 거니까 그럼 빨리빨리.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누가 좋다 그래야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네.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책 같은 것도 읽고 자기가 어떤 점들이 좋다고 느껴져야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요. 책을 읽었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분명히 내가 배울 점이 있고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뭔가 올라왔구나 생각하면 좋은 점이다 생각하면 일단 한번 해보는 거.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건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그렇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 타당성 검토라든지 네. 기회비용 자체가 크지 않은 그렇죠. 것들은 빨리빨리 도전해보지만 그런 매몰 비용이 크고 이런 것들은 잘 따져봐야죠. 아, 네. 항상 이렇게 진취적이시고 긍정적이셔가지고 슬럼프가 있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있으셨나요? 슬럼프는 저는 이렇게 왜 없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여러 가지 많죠. 특히 영업을 하다 보면 좌절하는 경우도 많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뭐 제 LG 때도 뭐 그냥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는 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막 미뤄졌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한 달 만에 드롭 선언하고 아 쓸쓸하게 그 마포대교 밑에서 그 당시 이제 담배 피던 시대니까 그런 적 있죠. 하지만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린다고. 약하다. 약해 담배 펴. 뛰어내렸다고 또. 약하네. 근데 이제 사업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좌절되고 이런 순간들도 많죠. 뭐 네. 힘들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 빨리빨리 역으로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제가 그냥 프레이밍 해봐요. 근데 지금 오늘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월요일. 네. 직장인들이 보통 월요병 있잖아요, 다들. 네. 어젯밤 개콘 볼 때부터 막 뭐 머리가 아프거든요, 사실은. 뭐. 자, 그런데 그런 월요병을 좀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팁 주신다면. 저도 월요병이 있었어요. 있었다. 과거형이네요. 그럼 지금 있었죠. 없는 거네. 지금은 없죠. 오, 그래요? 제 사업을 열심히. 야, 전 제사반에도 월요병 있는데. 어쩐지 일요일 싫어. 안 되면. 고피디님은 그냥 너무 괴로워 나는 지금. 이거 근데 이상한데? 어떻게- 있을 수가 없는데. 아니에요, 나 없는데. 난 지금 되게 괴로워요. 아니, 근데 어떻게 저- 없앤 거예요? 고피디님은 그냥 월요일날 개콘 재방송을 보세요. 어떻게 없앤 거예요? 월요병 어떻게 없앤 거예요? 저도 월요병이 있었죠. 왜냐면 특히 저는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사원들이 월요일 아침마다 금주 비즈니스 목표들 여기 뭐 외국계 계신 분들 많네요. 제가 아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한 달 말 그러니까 냉정할 정도로 목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월 초에 너 이번 달 얼마 오더 찍을 수 있냐. 그렇죠. 그거 커미트하고 네. 그리고 매주 점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일날 중간쯤에 진짜 지킬 수 있냐 다시 묻고. 그럼 이제 그때 그 커미트는 인격이잖아요. 그걸 못 지키면 인격을 의심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또 예측해서 말일날 그걸 넣고 휴 하면은 앞으로 석 달치 펀내를 다시 계산해서 또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매달 초에 다시 그 똑같은 과정들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병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죠. 제 경우에는 이제 그 사극이었어요. 그죠? 사극. 일요일날 저녁 때 사극을 하잖아요. 네네네. 대하 드라마. 네. 그거 딱 끝날 때쯤에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죠. 하면서 사극이 딱 끝나면 월요 아침 회의가 딱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이거 이제 게다가 이제 펀넬이라도 많아서 오다 볼륨을 좀 쥐고 있을 때는 기다려지죠. 내일 아침에. 근데 이제 이거 월 초에 얘기했던 거 이거 좀 깎일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보고 하면 마음이 이제 월요일 그거에 가게 되니까 우울함이 있었죠. 그러다 이제 고 대표님 농담하시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주인의식 물론 그때 저도 주인의식을 가졌었지만 네. 제일 좋았던 거는 알파트너즈 사업을 시작하면서 네. 일단 성장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목표 자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하고 사무실하고 우리 집하고 별 다른 걸 모르겠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집에 와서도 일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워커홀릭이었네. 일종의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근데 요새 뭐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막 뜨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상사, 무서운 호랑이 상사. 그 대표님도 좀 그런 상사한테 그런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깨져본 적이 있으세요? 그럼요. 있죠. 저는 이제 첫 그 프로그래머 때 상사는 여자 상사였어요. 그리고 또 지금 생각하니까 또 이해가 가요. 이 프로그래머들은 또 이게 책을 보고 배우는 거하고 선배한테 배우는 거하고 이게 간편하거든요. 선배한테 모르는 걸 딱 물어보면 대답해 주는데 이 프로그래머들이 좀 잘 안 가르쳐 줘요. 근데 저는 이제 사수가 저보다 나이 어린 여직원이었거든요. 여선배였죠. 여직원이 아니라 여선배였는데 제가 또 그때 담배를 피웠잖아요. 괴로우셨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담배 한 대 피고 이렇게 담배 냄새가 나니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한 번도 냄새 난다는 말을 안 하셨어요, 그분이? 아니, 하는 성격이었어요. 저는 찔리네요. 네, 직구로 던지는 스타일이라서 뭐 굉장히 눈치 보면서 배우고 그랬죠. 근데 그때 경험하신 걸 바탕으로 상사가 네. 아주 정말 왜 모질게 막 심한 말 막 하는 상사들 있잖아요. 네, 있죠.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드러운 상사가 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눈치가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네. 제가 그렇게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아니에요. 맞아.
그 근데 그렇게 좀 진짜였나 봐. 이렇게 초기에 좀 까여 나가니까 이렇게 많이 개선되더라고요. 아, 영업할 수 있을 정도 눈치는 되더라고요. 아, 네. 네, 적어도 고객들 맞춰야 될 사람은 맞출 수 있는 눈치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럼 까여야지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눈치 아무래도 없는 그런 사람은? 예, 왜냐면 그게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진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처음에 그런 기준을 잘 못 잡겠더라고요. 서클 생활 하면서 이렇게 후배들하고 뭐 이렇게 막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하고. 근데 사회 나서는 좀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배들이 이렇게 굉장히 위계 질서가 큰 프로그래머 조직에서 한 3년 생활하면서 많이 단련이 됐죠. 그래도 네. 그때. 그러면 아까 전에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나의 사업이라든지 어떤 성장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아이파트너즈라는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런 욕구를 찾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계기 때문에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이렇게 성장하는 거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HP에서 잘 나가셨잖아요. 네. 그럼 HP 나중에 지사장도 되시고 막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제 건데. 꿈이었죠. 네. 근데 왜 창업을 하셨어요? 좀 이렇게 중간에 바뀌었어요. 어. 영업을 할 때 목표는 그 비즈니스를 배우면 그때도 이제 암암리에 제 마음속에 사업을 하겠다는 꿈이 있었나 봐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했었는데 네. 이게 제 기억보다 기록이 정확하잖아요. 아. 2000년대 초반에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 카네기 리더십 교육하고 그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그 스티븐 코비 박사 그 리더십 교육을 2개를 받았었는데 네네. 그때 그 바인더에 그거를 2010년도인가 한번 10년 지난 후에 펼쳐봤더니 네. 거기 꿈에 CEO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랬구나. 좀 오히려 제 꿈을 나중에 기록을 통해서 좀 느꼈었는데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때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도 적어도 내가 IT 업계에서 이렇게 힘들게 프로그래밍도 뭐 배우고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나는 절대 이렇게 자영업 쪽은 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딴 게 아니라 그때 이제 굉장히 21세기 뭐 정보 처리 뭐 이런 신기술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런 거 다 떨쳐버리고 치킨집. 이게 나하고 좀 연관 없는 거를 한다라는 거 자체가 너무 시간이 아까웠잖아요. 네네. 10주간의 막 프로그래밍 교육 밤새고 그 했던 게 그래서 나중에 뭘 하더라도 좀 연관된 걸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뭔가 해보자 속에 뭐 사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그래서 질문이 뭐였어? 중간에 얘기하다 까먹었네요. 아까 사업을 HP 잘 나갔는데 네, 그 사업을 해야 맞아. 되는- 그래서 이제 HP로 간 이유가 사실은 중간에 이렇게 그 미국 교육을 좀 갔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EDS라는 회사의 최고 경영진들을 보니까 다 영업 출신들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스타 옵션도 많이 받고 그 얘기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좋았었죠. 되게 저는 그걸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니까 제 갈 길이 딱 보이더라고요. 나도 비즈니스를 배워야겠다. 그리고 비즈니스 쪽에서 도드라진 그런 실적을 올려서 회사 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서 위로 올라가서 네. 비즈니스 리더도 되고 지사장도 돼야 되고 네네. 그런 꿈을 갖게 된 거죠. 네네. 그때 이제 헤드헌터를 만났어요. 제가 네. LG에서 공공 영업할 때 헤드헌터를 통해서 한번 제 진로 상담을 좀 받았었죠. 제가 프로그래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선택했는데 저는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헤드헌터가 길을 좀 얘기를 해줬어요. 프로그래머 3년 경험하고 영업으로 간 건 진짜 잘한 것 같다. 네. 지금 여기에 영어 잘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영어 뭐 토익 시절 성적 되게 좋았어요. 영업사원들이 꿈꾸기 힘든 점수를 갖고 있었고 네네. 대학 때 이제 좀 영어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 왔다 갔다 해보니까 이제 비행기도 타게 되고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토익 책에서 보던 거를 직접. 이렇게 하니까 네네. 시험 보니까 전부 잘 나오더라고요. 그때 925점이었나? 와. 97년도에. 네. 그래갖고 왜 이렇게 잘 나왔지?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서 헤드헌터가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900 몇 점 받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외국 회사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느냐. 그런 게 나중에 당신의 지사장 같은 걸 노릴 때 그게 더 중요할 거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는 이렇게 잘 쌓았고 외국계 기업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험을 좀 네. 쌓으면 네. 나중에 굉장히 좋은데? 지사장까지 바라보겠는데? 우리 자기네 지사장 그 프로파일을 따로 바인더 갖고 있더라고요. 아. 잘 여기서 경력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로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희망을 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EDS 근무 시절에 고객들 모시고 HP를 팔로알토에 직접 가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그때 HP라는 회사를 보고 굉장히 놀랬죠. 저는 야 이런 회사가 있었나? 그때만 해도 이제 그 HP 웨이 맞아요. 그 창업자의 그런 어떤 사람을 중시 여기는 그런 신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IMF 겪으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칼리 피오리나가 와서 설명도 하고 그래서 HP가 유명하셨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그 창업자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직접 가서 딱 보니까 나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저 회사로 가서 한번 영업의 꿈을 펼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었는데 IMF 때 그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인터넷에 지금 HP 영업 한 명 뽑으니까 자기 넣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나도 넣어야겠다. 그러니까 한 명 뽑는데. 열심히 하시라고 하고 집에 가서 그 사람 떨어지고 봤더니 내일 아침이 마감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한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참 난감하잖아요. 그 저녁 때 이제 봤더니 이제 내일 마감인데 준비해 놓은 것도 없고 오늘 마감이었어요. 내일이 그날, 아니고 당일날 당일날 마감. 그러니까 여유 있게 얘기한 거였죠. 네네. 5시쯤에 들어와서 때 직접 뽑더라고요. 네. 오늘 마감이면 끝이잖아요. 네. 제가 HP를 직접 한번 가보는 방문을 하지 않았거나 그 헤드헌터가 그런 그 코치를 안 해줬다라면 에이 끝났네 하고 넘겼을 거예요. 네네. 근데 HP도 그 전해 가봤고 HP의 인상적이었던 게 HP 정직원이 되면 차를 한 대씩 사줘요. 전세 직원들. 포드 토러스를 사줘요. 깜짝 놀랐죠. 왜냐면 HP 팔로알토 왔더니 미국 얘기죠, 한국이 아니라. 한국도 원래는 사줬어요. 네. 대신 차를 지원해줘요. 사줄 수 있는 돈으로. 다 토로스더라고요. 나는 여기는 무슨 다 집단 토로스만 타나 했더니 직원이 설명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약이 돼서 정직원한테는 다 토로스를 한 대씩 준다고. 꼭 가야겠다.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보고 그것도 헤드헌터가 꼭 가보라고 얘기를 했던 회사였기 때문에 곧장 전화를 했죠, 인사부에. 했더니 오늘 마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뭐 맨날 직장 옮기려고 인터넷만 보냐. 그것도 97년도에 98년 뭐 이런 때였으니까. 네네. 했더니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일 아침까지 좀 갖다 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 공식적으로 안 된다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포기 안 하고 계속 그 여직원을 붙잡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여직원이 딱 묻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의 생각이 나. 인사팀 이름도 기억나는데 영업을 LG CNS에서 직접 하셨어요? 아니면 영업 서포트하는 간접 부서에서 마케팅 같은 걸 하신 거냐고 딱 묻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가 이제 HP의 신서울 소프트웨어에 진짜 영업을 할 사람을 뽑는 자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4,000명 직원 중에서 14명 있는 영업사원 중에 한 명이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직원도 사실은 뭐 공사도 아니고 좋은 사람을 스코핑해서 뽑는 게 좋잖아요. 네네. 내일 아침 9시 정각까지 갖고 올 수 있으면 받아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냈다. 그래서 진짜 정말 종이 한 통 같은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서 이제 인생이 바뀐 거네요, 그래서. 그 알려준 사람하고 어떻게 다음부터 보셨나요? 나중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소개팅 시켜줬어요. 고마워. 와. 그 사람도 내가 뽑힐 줄은 몰랐었던 거죠. 왜냐면 한 교실의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는데 HP 임원을 포기하시고 창업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저희 선배들이 HP 같은 데는 이제 IT 업계에서는 지금 뭐 저 뽑았던 하이어링 했던 제 부장님이 지금 오라클 사장님이죠. 와. 김영래 사장님, 올해 네네네. 사장님 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 사장님이 그 유원식 사장님, 네네. 선 사장님. 그리고 이제 저희 매니저의 매니저였죠. 그러니까 그만큼 HP가 그 IT 업계에서는 굉장히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국내
그에 들어오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영업 임원이나 이렇게 지사장으로 가는 데는 굉장히 세컨샷 하기엔 좋은 최적의 장소였어요. 네네. 그래서 누구나 거기를 가고 싶어 했고 저 역시 그랬고 그래서 또 제 선배들이 굉장히 그렇게 많이 빠져나갔어요. 특히 소프트웨어 팀이라는 게 왜 창업을 했냐고요, 근데. 그래서 지사장 저는, 안 하고. 네, 어. 지사장 꿈을 꾸고 있었고 또 어. 지사장으로 선배들이 가는 걸 많이 봤고 네. 저도 그렇게 가려는 준비를 가는 길에서 네. 어느 날 이제 운명적인 전환점을 받게 된 거죠. 네, 제가 창업한 게 아니고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벤처 캐피탈이 있었는데 어떤 벤처 캐피탈에서 그 세운 회사들이 한 20개가 있었는데 네. 한 회사였어요. 아이 파트너스가. 아. 그때는.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문 경영인으로 처음에 간 거죠. 아. 2대 주주로 갔어요. 아. 그 벤처 캐피탈이 지분이 45%가 있었고 네. 벤처 캐피탈은 이제 주로 지분의 50% 이상 못 갖고 가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네. 45%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자기네가 사실 한 10억 투자하고 네. 주도적인 회사였던 거죠. 어. 그리고 이제 2대 주주가 사장으로 있었던 자리인데 그 사장님이 이제 어떤 개인적 사정으로 이제 어떤 그 더 이상 수행하기 좀 어려운 네네. 상황이 생기면서 그 벤처 캐피탈에서 헤드헌터를 통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딱 그냥 그 얘기를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30대 이제 중반에 초중반에 소프트웨어 쪽 영업을 경험한 외국계 기업의 팀장급 딱 저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벤처 캐피탈하고 면접을 본 거죠.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도 전문 경영인들이 좀 필요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관심도 없었어요. 네. 그냥 워낙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제가 영업을 하던 그 영업 팀장 때도 왜냐면 아까 아시아 퍼시픽 세일즈 네네. 하이어치고 어, 뭐 그렇게 조금 알려지다 보니까 헤드헌터 스코프는 이제 영어 뭐 외국계 기업에 네네. 또 HP라는 I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업이잖아요, HP가.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영업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들 들어올 때마다 영업 임원 제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뭐 그때 영업 임원으로 갈 생각은 없었고, 그래서 그냥 이제 거절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사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중에 지사장이 되려면 사장 면접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면접을 본 거죠. 국내 벤처기업에. 왜냐면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2000년대 초반 벤처가 보면 완전히 꺼지고, 벤처 나갔던 HP 동료들이 다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오던 시대였지, 벤처 사장으로 나갈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홀가분하게 미팅을 했는데, 뭐, 듣던 대로, 뭐 생각했던 대로 열악하더라고요. 네. 매출도 작년 뭐 한 거 들어보니까 뭐, 전년도 매출 한 10억이었고, 직원도 뭐 20명 이렇게 있는 조그만 회사더라고요. 그때 제 기준으로. 네네. 왜냐면 HP가 워낙 큰 회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뭐 제 연봉도 뭐 괜찮았고, 네. 또 HP에서도 굉장히 보장된 나름대로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었죠. 그랬는데 이제 벤처캐피탈 대표하고 이렇게 만나고 거절하면 할수록 좋은 조건으로 이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조건은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있느냐 이 사업 그런 거예요. 왜냐면 자신만 있으면 이렇게 오너로 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주는 네. 조건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깊게 생각했던 거죠. 그 겨울에. 그래서 하면서 야 이제 완전히 다른 이번 이 선택을 잡으면 그러니까 더 이상 직장인 문준호로서의 그 길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되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제의를 받은 거죠. 또 그 당시 이제 벤처캐피탈 대표님이 이렇게 보여준 그 엑짓 플랜이 누구나 스타트업들이 엑짓하려고 하잖아요. 2년 정도 이런 회사를 만들면 요거를 엑짓하면 이제 이게 지분을 팔면 네네. 당신이 이제 한 35% 지분이 있으니까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봐라. 계산해 보니까 직장인으로서는 평생 적응할 수 없는 돈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괜찮네. 2년 딱 맞춰서 요거 정리 딱 하고 우리 계열사 21개 있다. 그 중에 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해서 또 해라. 이거 약간 좀 FA 비슷하게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자. 그리고 또 아쉬울 게 없었던 게 그때
나이가 그 당시 이제 3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설사 내가 2년 도전해서 싫다 하더라도 크게 잃을 게 없겠더라고요. 지금 이 경험 가지고 나중에 창업을 해도 되고 또 나중에 뭐 다시 뭐 직장을 들어가도 뭐 괜찮은 경험일 것 같아요. 네네. 사장이라는 거는 평생 그냥 뭘 판다라는 것만은 생각을 했지 그렇게 인사 뭐 홍보 영업 마케팅 다 해야 되잖아요. 경영을 그래서 다 해야 되겠죠. 야, 이건 굉장히 좋은 경험일 것 같다. 한 2년에 내 도전을 한번 네. 해서 엑짓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2002년 3월 10년간의 여의도 생활을 청산하고 신사동으로 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매출 10억짜리 회사를 맡아서 20명과 함께 이제 그때 그해 봄에 조촐하게 출발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200명 회사가 되고 매출도 지금 한 네, 200억 이상 200억 하게 가까이 하셨어요. 와. 네. 근데 익짓은 안 했네 아직. 아, 계속 그 다니고 엑짓이 있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엑짓이었죠. 2014년도에 그 벤처 캐피탈이 네. 그 금융권들이 이제 좀 개편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모회사에서 그 벤처 캐피탈 조기 해체가 결정나면서 원래는 이제 제가 결과적으로 더 잘 됐죠. 그때 돈 이렇게 받는 것보다 오히려 지분을. 왜 그때 이제 벤처 캐피탈이 갖고 있었던 지분 45%를 아. 제가 인수하게 됐어요. 네. 굉장히 뭐 운이 좋았죠. 왜냐하면 2004년도면 제가 2002년도 그 들어갔을 때 2001년도 매출이 한 10억 했던 회사인데 2004년 봄에 캐피탈이 저한테 다 팔고 나왔거든요. 45% 지분을. 뭐 그 당시 가격으로 보면 굉장히 싸게 인수했죠. 네네. 근데 2004년도에 그때 뭐 벌써 매출 한 54억인가 저희가 네. 했으니까 굉장히 좀 회사도 많이 잘 될 때 동업자가 정리하고 나가는 셈이 된 네. 거죠. 저한테는 그게 조그만 발판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이제 그렇게 창업을 한 다음에 계속 이제 오셨잖아요. 네. 어쨌든 이제 뭐 전문 경영인으로 갔다가 이제 회사를 인수하시게 된 네, 거니까. 그렇게 된 거죠. 예. 네. 가장 크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다면 어떤 때였나요? 사업하면서요. 예. 처음에 이제 그 10억 자본금 회사였는데 제가 CEO로 3월 달에 딱 도착하니까 재무 이렇게 하는 팀장이 와서 지난달에 우리가 현금 통장에 1억 5천짜리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걸 내가 오자마자 그걸 마지막으로 지난달에 깼지? 그래서 그때 뭐 모든 창업자들이 고심하는 게 사실은 뭐 사장님들이 이제 월급날이잖아요. 뭐 맨날 그 어떤 이제 페북에 아는 사장님은 매달 말일마다 뭐 머리카락 팔아서 직원들 월급 줬다 뭐 농담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 사실은 이제 사장이라는 게 누가 보면 요즘 뭐 1인 기업도 많고 뭐 사장도 많지만 사장의 가장 책임은 어찌됐든 돈을 뭐 벌든 또 수금을 했든 말든 네. 그 월급날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파트너 처음 맡아서 초창기에는 월급 걱정하는 게 제일 이제 뭐 정신 없었죠. 네. 그래서 누구는 뭐, 그 800억짜리 펀드가 있는데 가서 돈 없으면 좀 더 투자 받으라고. 근데 제가 좀 자존심이 센 편이었어요. 나중에 벤처 캐피탈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금 분명히 어려웠을 텐데 가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제 좀 뭐랄까 좀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이었을 때 이거 진짜 내 것처럼 생각했어요. 내 회사다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이제 제가 오너 경영인이 되고 나서는 이게 내 회사니까 아니고 그냥 좀 맡은 전문 경영인 같은 거꾸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힘든 게 그런 거죠. 급여 주고 자금 관리하고 모든 사장님들이 뭐 다 힘든 게 그거 안에 있어요. 자금 관리. 특히 이제 인원이 많아질수록 가용할 수 있는 금액들이 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이파트너스 뭐 중소기업 하면 다들 그런 이제 돈 때문에 지금 뭐 월급 남아서 고민들 많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집중도 잘 안 돼, 사업도 집중도 잘 안 되고 사람도 많을 텐데 그래도 뭐 사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네. 돈대로 구하면 사업도 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면 좀 되겠습니까? 그런 마인드 컨트롤. 네, 그게 이제 네. 사장마다 자기만의 어떤 그 힘들 때 그 약간 그 리추얼 같은 게 있잖아요. 생각하는 관습이나 네. 좀 자기만의 방식들을 저도 이제 그런 순간들 많았죠. 뭐 이렇게 고객사
기업 업무 받았는데 뭐 3개월 다 돼서 찾으러 갔더니 이제 갑자기 화의 신청 들어가서 1억 가까이 되는 돈이 초창기에 이렇게 막 묶였던 적도 있고 뭐 또 실제로 제가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과목을 경영학 대학 3, 4학년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한 2년 했어요 최근에. 가서 이제 뭐 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건 저는 자금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뭐 힘들고 그런 순간 올 때마다 마인드 컨트롤은 그렇게 했어요. 어려운 순간이 딱 오면 사업가는 그리고 이제 근데 거짓말처럼 또 맞았어요. 힘들게 딱 올 때마다 내가 돈이 좀 벌리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네. 힘든 게 올 때마다 그러니까 자금이 뭔가 어렵다든지 네. 뭔가 사업하다 뭔가 안 풀린다든지 아니면 뭐 직원이 애를 먹인다든지 네. 뭐 이렇게 괴로운 순간을 사장이 혼자 견뎌야 할 괴로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순간이 올 때마다 진짜 그 후에 뭐 잘 됐어요 다. 그거를 겪어내면 잘 됐어요 다음에 거짓말처럼. 그래서 굉장히 초창기 때부터 저는 좀 그런 식의 마인드 컨트롤을 가졌어요. 뭔가 자금이 이렇게 쪼들리거나 아니면 뭐 좀 인사상으로 애를 먹이는 직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어음 찾으러 왔더니 갑자기 부도가 났다든지. 1억짜리 어음이 화해 신청 들어가고 뭐 어떤 그런 황당한 순간이 딱 올 때마다 야, 그럼 뭐 소송 같은 게 있다든지 뭐 하여튼 안 좋은 게 있을 때마다 이거 돈 좀 벌리려나? 왜 갑자기 또 이런 게 오지? 진짜 그 시간을 딱 지나가면 좋은 날들이 왔어요. 정말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그럴 때 뭐 딱 갔는데 어음이 1억짜리가 부도가 났어. 네. 우와! 이랬어요? 우와! 와 신난다 막 이랬어요? 막? 초창기 제가 사업 업력이 없을 아니 때는 상상이 안 가서. 그게 뭔지도 몰랐었어요. 정말. 그 화의 신청이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제가 저희 회사 그 회사 워낙 유명한 회사였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제가 거기를 거래한다는 걸 아는 사장님이 전화를 어느 날 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객하고 야외 외부 쪽에 있었어요. 전화 왔더니 문 사장 지금 저기 그 고객 언론에 저기 화의 신청 들어왔다고 했는데 뭐 거기 거래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거래하죠. 근데 뭐 거기는 원래부터 어렵다고 지금 뭐 주거래은행에서도 안 받아줘서 그 할인해서 쓰고 있어요라고 하고 나는 그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회사 출근해서 딱 봤더니 화해 신청하고 곧장 법원으로 갔더라고요. 두 번째 날. 이게 뭐지 하고 그때 어리버리했어요. 정말 그 경우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뭐가 모를 때 정말 너무한 거였고 그게 정말 휴지 조각 같은 거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채권 단에서 하니까 그렇죠. 감자 몇 번 하고 하니까 지금 뭐 어떤 회사 주식으로 해서 한 10주 남아 있어요. 뭐 가치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리버리하던 시절에 뭐 그런 게 뭔지도 모르고 당했지만 어쨌든 모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고객하고도 가서 얘기를 했죠. 저희 이렇게 1억 가까이 되는 돈은 큰 돈인데 이걸 못 받으면 저희는 자금적으로 큰데 지금부터는 3개월 어음으로 받을 거는 곤란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솔직하게. 왜냐하면 그쪽 쇼핑몰을 운영하기 고객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걸 빠지면 그 고객도 우리가 돈을 버는 당장 문 닫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제 조건을 바꿔주시더라고요. 현금으로. 그 다음 달부터. 네. 그래서 고마운 건 그래도 그 고객이 그 사업 정리하기 전까지 그 후에도 한 10년을 운영했는데 딴 데로 넘어가고 저희하고 입찰도 없이 한 10년 운영했어요. 그 바람에. 그래서 어떤 나쁜 게 꼭 다 나쁜 거로 끝나지만도 않고 또 좋은 게 꼭 그 좋은 거로만 계속 가지도 않더라고요. 네.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그게 다 어떤 여러 가지 면을 갖고 오히려 있는 거지. 좋은 게 벌어지면 오히려 경계를 해야 되고 네, 역설적으로 그런 게 나쁜 게 있더라고요. 벌어지면 오히려 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농담으로 뭐 굉장히 PT 잘하는 직원의 영업 비즈니스까지 다 해서 이제 믿을만하다 하면 나가서 창업하는 거 있듯이 그래서 실제로 그 친구하고 나중에 한 몇 년 후에 어디 큰 데서 비딩을 붙었는데 그 회사한테 졌어요. 그러니까 그 기분은 참 묘하더라고요. 네. 야, 내가 진짜 그 병특 때부터 가르쳤던 이렇게 2, 3세대로 PT법부터 하나하나 리허설에서
다 그 지적해주고 막 다듬어줬던 친구한테 청출어람. PT 가서 만났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그렇게 업력이 안 돼서 큰 회사하고 컨소시엄에서 같이 온 거죠. 워낙 아, 비즈니스 PT도 잘하고 하니까 그 회사랑 이제 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졌어요. 지고 나니까 기분은 묘하더라고요. 이거 뭐지 이 느낌은?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웃으면서 잘 지내요. 그리고 네. 그 후로는 안 마주쳤어요. 안 맞춘 게 아니라 안 만났겠지. 안 만났겠지. 그 고객들이 좋아하는 그 밸류를 잘 전달을 했어요. 그 친구가 저희보다는. 그럼 대표님 창업 초기에는 일단 데스밸리라든지 되게 위험한 순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전략하면은 그 란체스터 전략 이런 걸 많이 쓰더라고요. 그 대표들이 혹시 그런 거를 난체스터. 네, 란체스터 법칙 이런 거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그런 법칙 혹시 아시는지? 저 2차 세계대전 법칙 잘 모르겠고요. 저는 사업하면서 좀 많이 참고했던 게 예. 그 당시에 이제 2000년대 초반 벤처 기업들한테 교과서처럼 읽혔던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안철수 교수님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언급을 했었죠. 굿 그레이트라는 책. 짐 콜린스 책이 네네. 2000년대 초반에 그 벤처 기업가들한테는 바이블 같은 책이었어요. 빌트 투 레스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그 소개된 책이었는데요. 제가 안철수라는 분의 책을 읽게 된 계기가 그거였어요. 제가 그 책을 되게 감명 있게 읽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강연을 TV에서 케이블 TV 제가 퇴근하고 그때는 이제 사장학을 좀 공부를 해보려고 사장학과 관련된 책들을 막 열심히 읽고 있었던 때였는데 TV에서 그 안철수 그때 대표였죠.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영혼이 있는 승부라는 책을 자기가 읽고 감명을 받았다고 해서 쓴 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책을 그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 빌트 투 레스트를 읽고 자기가 감명받아서 읽었다는 책을 그 말을 듣는 것과 동시에 서재로 뛰어갔더니 그 책이 있더라고요. 영혼이 있는 승부. 아는 선배가 꼭 읽어보라고 이렇게 던져줬던 책이었는데 안 읽고 있다가 네. 그때 이제 그걸 보고 읽었더니 쫙 그냥 밤 새벽 2시까지 읽히더라고요. 읽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굿투 그레이트라는 이제 그 이제 짐 콜린스의 그 네네. 책을 읽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너무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게 그 고슴도치 법칙이라든지 스탁데일 패러독스 아까 그랑 비슷한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그 스탁데일 패러독스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얘기를 하시니까 2차 세계대전에 전쟁 포로들이 수용소에 잡혀 있었대요. 그때 이제 스탁데일 소령인가 대령이라는 직급에 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 사람이 지켜보니까 고향으로 살아서 돌아온 전쟁 포로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올 크리스마스에 고향에 돌아갈지도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현실적인 냉정한 분석과 함께 하지만 반드시 살아서 이 포로 수용소를 나갈 수 있다라는 낙관성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실을 굉장히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성과 하지만 반드시 자기는 살아서 나갈 수 있다라는 낙관성을 잃지 않았던 현실적인 낙관주의자들이 그 전쟁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나왔다고. 헛된 기대를 한 사람들은 죽었던 거죠. 이번 크리스마스에 난 반드시 나간다. 나갈 수 없을 현실이 온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실망감에 견디지를 못했고 또 반면에 너무 못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포기를 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기다리지를 못했고 그래서 그 패러독스잖아요. 역설이라는 게. 그래서 그 스타크데일 패러독스가 이제 그 사업가의 자세로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흔히 사업가의 이성과 그 열정을 같이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머리로는 차가운 현실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이성과 하지만 반드시 이 어려운 시기를 뚫고 나는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다는 뜨거운 열정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사업가로서 살아나고 성공을 할 수 있는. 자 이제 잠깐만요. 자 이제는 우리가 시간도 있고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만 집중해서 좀 얘기를 좀 하죠. 일단 먼저. 우리 일단 현실적으로 작은 사업자들을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는데 온라인 사업, 작은 사업자가 돈을 가장 적게 쓰면서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채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작은 사업자라고 이제 국한해서 말씀드리니까 네. 일단 뭐 작은 사업자들이 아까 이제 뭐 얘기한 데스밸리처럼 그 이제 스타트업 가르치는 기업가 정신 과목에서도 사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네. 처음에 사업을 스타트해서 제일 먼저 겪는 게 저도 그걸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무명의 서름. 소위 이제 브랜딩 홍보가 안 됐던 시절들. 그 뭐 시제품 같은 게 많이 알려지기 전까지 그 데스밸리라는 네네. 구간이 있잖아요. 거기를 뛰어넘어야 살아남는데 그 무명의 서름을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게 이제 마케팅에서도 과제고 그 스타트업 기업들의 마케팅 과제죠. 그렇죠. 알려지지 않아. 왜냐면 뭐 대기업이 새로운 브랜드 제품 내는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 작은 기업들. 그렇다고 홍보 전문가나 광고 전문가를 기용해서 뭐 할 수는 않고. 그래서 네네. 대부분 이제 작은 기업의 스타트업 창업자나 자영업자들은 사장이 영업사원 겸 R&D 겸 마케팅 겸 온라인 담당자잖아요. 네. 다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지금 이제 트렌드에 가장 맞는 그런 그 방식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SNS,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진짜 많아졌죠. 옛날에는 TV 광고나 네. 라디오나 신문이나 잡지 광고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없잖아요. 또 그런 데들은 뭐 유명하지 않으면 안 실어주잖아요. 안 실어주고요. 네네. 또 돈을 굉장히 바라잖아요. 또. 근데 요즘은 그런 거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그런 홍보 비용 제로 시대가 된 거죠. 네. 자기가 마케팅 감각이나 또 온라인에 대한 어떤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면 그런 비용 자체가 제로인 사회가 네. 살고 그러면 있죠. 앞으로의 그 온라인 마케팅의 트렌드는 뭐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트렌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게 이제 뭐 보면 일단 온오프라인 통합되는 어떤 그런 마케팅.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오프라인에서 뭔가를 하고 있더라도 네네. 온라인에서도 뭔가의 어떤 소통 창구라든지 홍보 네네. 창구를 가지고 오프라인하고 같이 조화를 하는 게 효율적인 거고 네네. 또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트렌드는 그 모바일 쪽이 어떤 그런 비중들이 점점점 앞으로 더 커져 나갈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결제 수단 같은 거에서도 보다 그 뭐랄까 어떤 식의 결제 방식들을 가져가느냐 그런 것들 더 이제 다양화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제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거가 아니라 모바일로도 이제 나갈 것 같고 비트코인 같은 것도 점점 비중이 커질 것 같고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IT 트렌드적인 추세라고 본다면 또 이제 대중들의 관점이 있잖아요. 대중들의 구매 방식들이 이제 굉장히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뭐 하나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가서 매장 가서 보고 온라인에서 가장 싼 가격을 구입하는 고객도 있고 접니다. 반대로 온라인에서 모든 제품의 스펙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알아보고 오프라인 가서 그 금액 내고를 할 거죠. 그리고 사는 그 어떤 체험 같은 거를 또 하려는 고객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 고객들의 성향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바뀌어 나가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통합해서 같이 또 활용하는 고객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자영업이 됐던 뭐 중소기업 제품이 됐던 대기업도 이런 마케팅 담당자들은 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대중들의 취향들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또 큰 대세가 저거잖아요. 그 럭셔리의 끝은 이제 평범함이다. 숨기는 거. 그래서 요즘 가로수길 같은데 저는 이제 회사가 여기 신사동 가까우니 가로수길 가보면 그 커피 스미스 같은데 제가 사장님들한테 그 커피 자주 마시는데 어떤 때 사장님들이 못 들어가고 앞에 있을 때 있어요. 그럼 그날 어떤 특정 브랜드에서 하루 이렇게 팝업 스토어 이렇게 주문해요. 막 그런 행사하고 그 다음날 가보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도 점점 브랜드들도 대중들은 아는 거죠. 대중들이 왜 노래 이런 거 있잖아요. 내 거 아닌 네 거 아닌 내 거 같은 뭐 이런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이런 취급받는 네네. 그런 마케팅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보여주는 건 지겨워하니까 잠깐 핫한 플레이스에 나타나서
살짝 보여주고 이렇게 싹 들어가고. 대표님 그런 이렇게 고객들이 다양해지는 요구 또 이게 B2B를 하더라도 고객들의 요구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경쟁사도 많아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떤 노하우를 쓰시는지 한 2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고객 충성도는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이제 아이덴티티가 고객이 원하는 구매하려는 가치하고 이제 맞아야겠죠. 그래서 심지어 그 스티브 잡스는 동영상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브랜드는 밸류라고 그러죠. 밸류라는 밸류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할리 데이비슨이라든지 어떤 그 영혼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가 있는 제품들이 있어야 고객 충성도가 이제 그런 게 없던 게 온라인에서 무조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이제 진짜 자기 밸류가 있어야 되고 본질이 있어야 되는 본질이 거죠. 있어야 네네. 되고 그 이제 그 본질이 있다라면 고객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또는 다양한 루트로 그 아이덴티티를 익스페리언스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필요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요즘 고객들은 기존의 이제 고객들하고 구매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이제 오감에 많이 그 의존을 하죠. 스타벅스가 커피도 맛있지만 사실은 그 들어갔을 때 어떤 특이한 그 겨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네네. 향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그 창업자의 책을 읽어보면 오너드 같은 거 보면 이제 초기 스타벅스의 그런 정신들이 뭐 과자나 케이크 뭐 딴 거를 팔면서 스타벅스 특유의 그 향 같은 게 약해지고 그 창업자가 거기에 네네, 대해서 그렇죠. 굉장히 고민하고 네네. 다시 전문 경영자를 내보내고 자기가 들어가서 스타벅스를 개혁했던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는 익스피리언스를 어떤 형태로 다양하게 이제 온오프라인에서 경험하게 해주느냐. 그래서 온라인 광고 마케팅 회사 대행사라고 저희도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 네. 온라인만 추구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쿠킹 클래스 같은 거를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고객의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있으면 네네. 이런 거를 가장 최적화하게 체험해 줄 수 있는 경험할 수 오프라인 있게. 행사를 온라인 통해서 이벤트를 해가지고 모집해서 체험해주고 이렇게 눈앞에 있네. 이 통합 믹스 마케팅을 펼치지 반드시 뭐 온라인 물론 온라인만 된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온라인 뭐 네이버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그런 카메라 고객들은 뭐 그거를 좋아하는 연예인들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런 그 연예인의 익스피리언스를 그 고객들하고 같이 공유한다든지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기업이 갖고 있는 그 고객이 원하는 어떤 그 본질, 밸류를 주는 그 본질이 확실해야 되고 그것을 고객이 끊임없이 뭔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네, 그것이 그게 이제 핵심이죠. 네. 이거를 그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맞아요. 실제로 실행하셨던 것 중에서 가장 크게 성공했던 사례 네. 그걸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하나만 좀 얘기해 하나만. 주시죠. 네. 글쎄요. 어떤 걸 얘기할까요? 뭐 저희가 이제 마케팅 프로그램들은 많이 진행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냥 뭐 마케팅적인 효과로 이렇게 본 사례들이야.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진짜 그 기억에 남는 사례는 네. 어떤 카드 회사하고 이제 같이 펼쳤던 사례인데 네. 고객이 이제 그런 온라인으로 아까 그런 비슷한 사례 온라인으로 모집해서 고객들하고 오프라인에서 같이 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저는 그게 그 캠페인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이유가 주말에 이제 그 동원돼서 같이 일해야 하는 그런 캠페인이었고 거기를 담당했던 우리 직원들이 이제 주말에도 좀 일해야 되는 네. 상황이었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 젊은 온라인 쪽 직원들 주말에 여가 생활 바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객사에서 하는 행사에 토요일 날 그 오후 뭐 2시에 나가서 같이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직원들이 그 찍어놓은 사진들을 제가 나중에 봤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로 그 여러 대행사들이 들려 나왔더라고요. 이게 큰 카드 회사니까 이제 팀들이 많은 거죠, 대행사도. 근데 뭐 그게 똑같이 나와서 일을 해도 참 마지못한 표정으로 이게 이벤트에 참가하는 대행사 직원들도 있고. 하지만 이제 저희 직원들은 제가 굉장히 그 이벤트가 기억 남았던 게 하나의 축제였어요, 우리. 그래서 오히려 그
그걸 행사를 개최했던 그 고객사 직원보다도 더 환하게 막 애들이 막 자기들끼리 하이파이브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더라고요. 더 즐겼구나. 더 즐겼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를 찍어놓은 제가 사진을 보고 고객사에서도 이제 저게 어느 회사 대행사라고 그 고객사 그 임원들이나 부장님들이 물어봤을 정도로 더 고객인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고맙다라는 뭐 그런 메시지도 받았고, 갖고 제가 그 캠페인에 들어가서 우리 직원들 표정을 보니까 안 봐도 좀 짐작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 그런 게 가장 보람 있고 기억에 남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즐겨야 되는 거네요. 네, 이제 같이. 뭔가 이렇게 단순하게 뭐 이렇게 뭐 잘하는 걸 뛰어넘어서 네. 즐기는 사람이 오히려 더 경쟁이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제 CEO 토크를 1년 넘게 했는데 네. 여기 많은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나오세요. 네. 그 10년 이상 되신 기업들 매출 몇백 하고 막 하는데 그럼 거의 다 열의 아홉은 다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에서 뭔가 판매를 하고 온라인에서 고객을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되게 약해요. 거의 다 공통적으로. 그렇죠. 네. 예. 다 중소기업들이요. 네. 중소기업.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시대가 바뀌었는데 네.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좋을 건지 일단 뭐 조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인재도 없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신다면. 일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업력이 한 10년 이상 된 회사고 네.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오프라인 유통망도 확실하고 네. 해외도 수출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온라인 쪽은 어떤 고객이 온라인 온다든지 온라인 판매가 잘 안 이루어지는 고객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네.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 의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근데 이제 뭐 저희가 하는 작업 프로세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사실은 저희는 대기업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네네. 사실 뭐 같이 파트너로 일하는 경우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물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공통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좀 나눠보면 온라인 쪽에 대한 이해도 같은 것들이 좀 약하세요. 네, 되게 약해요. 굉장히 네. 약해요. 그게 이제 보면 그 잘 환경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을 아직 못 하신 거죠. 그리고 네. 그런 경험들이 또 이해도를 약하다 보니까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안 해보시고 네. 또 경험도 없고. 그 일단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죠. 사실은 온라인 공부를 하려면 요즘은 그래도 마음 먹고 이렇게 하면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런 네. 데도 그렇고, 그리고 온라인 쪽에 그런 전문하시는 분들하고 또 얘기도 좀 많이 나눠보고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제 정보나 이런 것들 좀 얻어야 되죠. 혹시 그럼 이 온라인 마케팅 쪽에 전문가 이 사람들은 좀 이 분야에서 방구 좀 낀다 하는 분들 한 3분 정도 뽑아주세요. 아니 그 방구를 껴야 돼? 이 분야에서 좀 그거 저는 사실 개인은 잘 모르고요. 네네네. 뭐 안다고 해도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그렇고요. 그 회사 전문 회사들이 있죠. 왜냐하면 개인보다 조직이 더 강하니까요. 전문 회사는 뭐 아이파트너스도 아이파트너도 물론 이제 굉장히 그 전문 회사입니다. 나머지 2개 정도를 또 꼽자면 2개 꼽는 회사들은 또 제가 여러 사장님들하고 페이스북에 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분은 꼽고 어떤 분은 안 꼽고요. 좀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예. 그러면 예. 그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빠르게 배우려면 예. 이렇게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팁을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온라인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는 이제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IT 쪽에 새로운 트렌드가 있다라면 빨리빨리 경험해요. 그냥 좋다 그래야 까는 거 말고 네. 그러니까 누가 인스타그램 같은 거 얘기하면 그냥 계정 깔아서 만들고. 해보고, 요즘 뭐 사이버 망명 얘기해서 또 텔레그램 텔레그램. 얘기하면 그냥 깔아보고 이제 사실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느껴져야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 배우고 이런 데서는 일단은 행동을 하면 느껴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래서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온라인은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한테. 아까 이제 법칙 얘기도 그 맥칼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가치의 증가가 왜 온라인 인터넷 사업이 폭발적이냐면 연결된 노드 수의 제곱의 부가가치가 올라간다는 게 맥칼프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의 뭐 그 김범수 의장님이나 소위 벤처 1세대들은 너무나 그런 걸 이해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네네. 저보다도 뭐 훨씬.
그러니까 이제 이 연결의 가치를 아는 거죠. 카톡 같은 그런. 처음에 그거 누가 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죠. 카톡이 초창기에 5천억이니 총액 가치가 1,000억, 1조 원 가도 안 판다 할 때 모두 다 그거는 아닐 텐데 왜 안 팔지 막 생각하는데 결국은 다음을 인수합병하잖아요, 그죠? 네. 그거 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는 거죠. 그 어떤 가치라는 것들이 그 메칼리프의 법칙으로 연결되는 노드수의 제곱으로 성장하는 걸 아는 거죠. 그만큼 온라인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정확히 이해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작은 기업 아니면 오프라인 전문 기업의 어떤 한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주변 사람한테만 배우고 내가 전공한 과목 교수님한테 배우고 사회 나가서 내 선배한테만 배우면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빤하잖아요. 근데 좀 세상에 대한 시각을 좀 넓혀서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 해외여행 혼자 해보고 실리콘밸리 같은 데도 혼자 가본 사람들 있잖아요. 뉴욕도 그렇고 이렇게 더 넓은 세계에 나가서 또 여기도 보면 CEO 분들도 많이 왔다 가시고 뭔가 다르게 넓게 경험한 사람들의 책이나 또 이런 경험들을 막 접해보면 다른 인사이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열으셔야죠. 오프라인 기업이었지만 더 온라인에 관심 갖고. 저 아이파트 선진부주로 이제 대기업들 대상으로 뭔가 온라인 마케팅이나 이런 거 해주고 계시는데 좀 중소기업은 지금 아까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근데 또 세상은 또 지금 이제 홍보하는 것도 쉬워지고 개인적으로도 그렇다면 사업적으로 중소기업들을 위한 이런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쪽에 사업을 하는 것들이 수요가 앞으로 훨씬 많아질 거라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이런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사업 기회는 앞으로 줄어들고 각자 기업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업적으로 봤을 때. 그건 저희 분야 네네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저는 올 한 해가 온라인 광고 마케팅뿐만 아니라 국내 내수 시장은 굉장히 침체했잖아요. 네. 세월호의 전 국민이 침체된 분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2015년도 이 세계 경제 전망이라든지 국내 전망 그렇게 밝지 않고 또 장기 침체로 가겠죠.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동안의 어떤 TV나 라디오나 이런 그냥 전통적인 매체에 대한 홍보의 네. 기회보다는 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온라인이 더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 때문에 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결국은 올 수밖에 없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앞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앞으로 많이 있을 거다. 온라인 쪽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기회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다만 이제 어느 사업이나 다 기회는 있죠. 하지만 이제 그 기회에서 이렇게 성공을 하려면 그 최고의 전문성을 가져야겠죠. 최고의 전문성과 또 고객의 특성이라든지 고객이 원하는 밸류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살아남겠죠. 그러니까 네. 저는 대학생들 마케팅 창업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런 회사 저희 업계에도 좀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보면 잠깐 반짝했다 지는 회사가 있고요. 또 생각보다는 굉장히 성장하는 회사. 근데 지금 진정한 밸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중소기업의 진정한 밸류는 돈 버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마케팅 어웨어니스가 달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는 돈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케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을까지 마케팅이 할 일이라고 앞으로 보십니까? 새로운 마케팅의 트렌드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사실 고객이 마케팅과 세일즈가 좀 융합되는 그런 거거든요. 대부분 고객들이 저희도 이제 같이 일을 해보면 저희랑 일을 하는 동안에 고객 사업이 잘 되는 경우는 이렇게 바뀌지가 않아요. 고객이 이제 굉장히 성과가 좋으면 네. 제 경험상으로는 그냥 가요. 내년에도. 이렇게 비딩 같은 거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직원들하고 이제 고객의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고객 사업이 이게 그로잉이면 저희도 같이 그로잉 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고객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면 서비스 접는 경우 무지 많죠. 특히 게임 브랜드나 또 그런 통신회사 어떤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하다 안 되면 빨리빨리 굉장히 거기도 사업 정리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네. 어제까지 하던 서비스가 갑자기 이번 달에 통보 와서 이제
그 조기 이렇게 철수하게 됐다. 브랜드 안타깝지만 뭐 그만 운영하게 됐다. 뭐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고객의 사업 성공이 어차피 이제 마케터들의 네. 궁극적인 골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고객의 사업 숫자까지 우리가 하기에는 이제 사실은 너무 많이 간 거고 저희들이 이제 주로 측정받는 그런 것들은 어떤 이벤트나 마케팅 것들을 하면 얼마만큼 많은 접속이 있었느냐.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은 회원 DB를 확보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이벤트 참여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인 그 지표가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가 돌아왔습니다. 자, 질문 있는 분들은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자, 질문 있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앞으로. 저 뒤쪽에 있어요. 네, 위에서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앞으로 전달해 주세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김규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객들 계속 만나다 보면은 이제 뭐 불만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실 텐데 그런 불만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대응을 해서 해주시는지 아니면은 정말 불가한 거는 정말 좀 거절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연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떻게 그 영업에 대해서 영업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후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B2B 사업 특성 자체가 고객 요구 사항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계약할 때 제안서하고 이제 업무 범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뭐 많은 경우 꼭 그거대로 되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조금 고객이 이렇게 범위나 이런 쪽에 조금 더 욕심 더 생기는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래도 적지 않은 큰 계약 금액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B2B 고객이건 뭐 어느 고객이건 이 공정거래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주고받는 가치의 공정거래선.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지나치게 많은 요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 계약권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고 또 아니면 그럼 구별 잘해야겠죠. 하자보수인지 추가 개발 범위를 벗어난 추가 요구인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게 맞다고 여기 와서 다 개발을 했는데 이제 이게 마음이 바뀌면 이게 요거 하나 고치면 딱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공수가 발생되는 경우는 계약서를 갖고 서로 얘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서로 페어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기로 했고 그게 이제 마지막 다 완성을 했는데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공수가 들어간다는 거. 그게 어느 정도의 적당한 공수로 우리가 좀 해줄 수 있다라면 그거는 이제 사실 고객 만족 차원에서 뭐 최고 경영자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 또 해드려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이제 프로젝트마다 상당히 이제 건 바이 건으로 많이 다르죠. 네. 또 다른 질문? 네. 질문? 네. 네. 뒤로. 네.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온라인 마케팅으로 진행했을 때 보통 젊은 분들이 많이 인터넷을 사용하시니까 네. 타겟층이 좀 젊은 분들로 맞춰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요새는 또 너무나 인터넷이 다양해서 그러니까 저희 아빠만 보셔도 예전 같아서는 그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그게 없으면 또 못 사시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혹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을 상대로도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해 오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왜냐면 그 사례 중에서 좀 기억나는 사례가 있었다면 좀 듣고 싶어요. 네, 아니 뭐 그게 요즘 이제 많이 그 고객도 그 뭐랄까 폭이 넓어졌죠. 처음에야 이제 온라인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들이 젊은 세대였지만 요즘 이제 내년도를 특징 짓는 키워드 그 김남도 교수님의 트렌드 코리아 2015년을 읽어보면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올해 14년도가 뭐였냐면 그 피터팬 같은 40대들
어른아이. 어른아이였잖아요, 키워드가. 네. 그래서 이 40대 아빠들이 예전하고 이제 다른 거예요. 애들 데리고 캠핑도 가고 굉장히 활동 범위나 생각하는 게 이게 속된 말로 꼰대 같지 않은 그런 40대 아빠들이 이제 어떤 마케팅 소비의 굉장히 중심으로 뛰어왔는데 내년도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특히 할머니, 멋쟁이 할머니가 이제 내년도 키워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 주자가 58년 개띠. 아니 58년 개띠가 할머니인가요? 할머니죠. 57세. 야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지금 기분 58년 나쁘신 거 개띠야. 아니 내가 그렇다 맞아. 그 기분 그게, 나빠. 기분 나 나빴어. 아니야. 맞아. 뭐야 이거 지금. 그게 전형적인 그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 57세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자기 자신이 실버 세대라고 불리우는 것조차 거부하는 스타죠. 실버 세대라는 개념조차도 갖고 있지 않고 옛날에 뭐 손주 대신 봐주고 이런 거 희생 정신이 넘치던 우리 시대의 어머니나 할머니들하고 그렇죠. 굉장히 차원이 다른 할머니들이 몰려오고 있는 할머니 아니라니까. 할머니라는 거 김남도 교수가 그래- 엄청나게 그래미라. 압도하겠다. 엄청나게 항의하겠다. 58년 맞아. 개띠들이 엄청나게 항의할 것 같아.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은 원래 손주가 생기면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는 호칭이 생기기 때문에 원튼 원치 않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지갑도 두둑하고 건강과 뭐 외모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 많고 그러니까 이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58년생이 지금 맞습니다. 계속 동의하고 58년생이시죠? 59년생. 계속 맞습니다. 계속 동의하시네. 아주 그냥. 이분들이 아이패드나 뭐 다 검색하고 온라인 쪽에 굉장한 구매층이에요. 네. 맞아. 그런 분들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예전에 뭐 초중고생들이 손가락 속도야 타이핑하는 거 빠를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구매 버튼을 누르는 분들은 40대. 다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구매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이제 그분들의 그런 기호나 네. 또 그런 UI에 맞는 아.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 하죠. 네. 그러면 잠깐 UI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실버 세대랄까요? 그런 그런 58년 개띠들이 좋아하는 UI는 어떤 UI를 은근히 관심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죠. 어떤 UI를 좋아할까요? 아니, 58년 개띠들은? 네, 그냥 UI 궁금해서. 갑자기 궁금했어. UI라는 것 자체가 개가 나와야 되나? 뭐 자꾸 할머니 아니라면서. 뭐 제가 사실은 뭐 UI 디자이너도 아니고 네. 온라인 마케터라고 얘기하기도 우리 마케터들이 다 들으면 웃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원론적으로만 얘기하면 UI라는 게 유저 프렌들리한 네. 거잖아요. 편하게 느끼게. 아무래도 쉽게 찾고 편하게 네.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이미지겠죠. 너무 그 어른들이 보는데 글씨도 작고 그렇죠. 너무 뭐랄까 사이버한 그런 느낌보다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럭셔리의 끝은 그 평범함이다라는 거죠. 이 여유의 자원화. 그 김남도 교수님처럼 그런 좋은 핵심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평범한데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면서 네. 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또 자 질문. 네. 전통적인 마케팅하는 방법하고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거 이제 온라인 마케팅 방법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방법 말고 이제 우리가 오픈 이노베이션처럼 일반 대중들을 참여시켜서 마케팅 활동을 하는 이런 방법을 구상을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네요. 예, 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질문은 안 좋은 질문입니까?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데 제가 특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제품이 웃어야 되고 뭐 친절도나 직접 얼굴을 보고 우리가 또 판매되는 그 영업사원의 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온라인에서는 뭐 그 비주얼이 이데올로기다 뭐 이런 이제 이미지가 이데올로기인 시대잖아요. 사실은 우리 오늘 성형외과 원장님도 와 계시고 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어쨌든 그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페북 같은 거 읽을 때도 요즘 글만 길게 쓰는 사람 거 잘 안 읽으시지 읽죠. 않나요? 쭉 넘기다 보면
이게 요즘은 그냥 이미지도 아니고 동영상이 돌아가잖아요. 눈에 확 띄는 동영상이라든지 어떤 비주얼을 확 첫눈에 사로잡는. 그 말콤 글래드웰이 그 블링크라는 책에서 2초의 법칙을 얘기했잖아요. 소비자가 첫눈에 확, 그러니까 이성보다는 감성, 논리보다는 뭔가 감각적 매력을 확 줄 수 있는 그런 2초의 힘으로 확 끌어들이. 그게 블링크의 핵심이잖아요. 그 책에서. 그 온라인은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하지만 그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뭔가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뭐 페이스북 좋아요 막 수만 개 있는 거고 굉장히 재밌게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의미보다는. 그래서 이게 뭐 거대 담론이 사라진 시대다라고 이제 아쉽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게 뭐 철학적으로야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업가적 관점에서는 온라인상에서 홍보나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그 용어가 온라인에 어떤 근간을 이루고 있는 키워드라고 보면 결국은 많이 회자되고 온라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또 좋아요도 누르고 퍼져나가고 누군가가 인용했는데 또 언급하고 또 하고 하면은 사실은 사이버 세계 문인들 사이에서도 사이버 세계 대통령이 있어요. 뭐 유분 소설 같은 경우도 네네네. 사이버에서 굉장한 지명도를 통해서 역사 저널까지 나와서 이제 저 부폰에 나오셨어요. 네, 북폰으로 나오셨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저도 페북에서 울다 갔어요. 네. 울었어요. 저도 그분 책 좋아해서 뭐 그 책도 다 읽어보고 했는데 그 오프라인에서 인기 어떤 지명도하고 온라인도에서 지명도가 또 다르잖아요. 그 소설가도 그렇고 뭐 그분은 시인이니까 뭐 하다못해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페북에서 그분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분 그 사랑이 다시 내게 말을 거네 그 책을 저도 이제 읽어봤는데 그 책도 되게 웃기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많이 회자되나 하는 그 이유가 보면 온라인에서도 맨날 그 라면 끓여 먹고 막 그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굉장히 희화화해서 재밌게 쓰잖아요. 욕도 재밌게 하시잖아요. 하잖아요. 항상 그 다른 네네.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온라인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재미라는 요소. 네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게 하는 그 묘한 그런 공감. 매력들. 네. 그리고 그 욕도 가까이 쓰는 그 과감함. 네. 그게 이제 보통 사람이 쓰면 사실은 그건 친구 끊기. 네. 예전에 차단까지 갈 수 있는. 네네. 그런 건데 이제 그분 컨텐츠가 그분 아이덴티티랑 잘 맞아요, 그게. 그래서 어떤 대신 욕해주는 그 속 시원함. 그리고 욕을 하면서도 전혀 천박하지 않은 그 시인으로서의 그 표현의 자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굉장히 재미와 공감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페이스북 친구도 많고 친구 신청을 받아주시지도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 굉장히 이제 그 페북 내에서 이렇게 인기 있는 컨텐츠로 그러면 굉장히 그 비결들을 잘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어요. 오프라인에서 본인 책도 있지만 네. 온라인에서는 이제 막 대통령처럼 그리고 그 당신이 사는 달이라는 그 달치 산문집을 낸 그 권대웅 시인이라고 이제 그분도 보면 그 출판사 사장님인데 신춘문예 당선된 시인이에요. 온라인에서 활동 굉장히 하거든요. 페북에서도 그분은 이제 그냥 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달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 시를 넣고 자기가 산문집을 내는데 그 시화전 같은 그런 것들에서 또 불우이웃도 덮고 페북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또 그런 달시 전문 네. 시인으로 활동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 뭐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오프라인 출판사 사장님이지만 온라인이 갖고 있는 그 힘을 굉장히 네. 잘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유분 그 시인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온라인에서 페북에서도 활동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뭔가 본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추가하려는 그 본질을 온라인에서 표현할 때 너무 그 본질만 얘기하지 말고 거기다 아까 재미? 뭔가 재미와 자기만의 개성. 네. 모든 사람이 뭐 씨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예. 뭔가 그거 다 그런 끊죠. 것들을 그러니까 뭔가 자기만의 개성과 뭐 그것을 잘 생각해가지고 좀 잘 융합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자, 또 네. 아까 그 말씀 고맙고요.
58년 개띠 시대는 지금 구매력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처 같은 경우도 뭐 나이는 조금 적지만은 요즘 직구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직구를 네, 구매하고 맞아요. 그런 시대죠. 아주 제가 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뭐 또 저희 친구들도 이렇게 여자 초딩 친구들도 보면 뭐 이거 다 그냥 스마트폰하고 다 구매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느낌이고 진짜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그 계약 관리하면서 계약할 때마다 뭐 여러 가지 뭐 소송도 있을 수 있고 또 계약에 크레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계약건하고 나중에 보니까 AS 뭐 이렇게 또 비포적인 차원에서 또 이렇게 다시 또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 뭐 소송이라든지 어떤 클레임상에서 어떤 대처 방안이 어떻게 지금 대처하시는지 얘기 듣고 일단은 싶습니다. 예, 고객하고 절대 소송을 가지 않게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게 특히 이제 저같이 사업자들은 뭐 소송해야 이길 수 있겠지만 사업에서 평판 관리나 뭐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그게 누가 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문서화를 서로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 가장 문제가 애매모호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얘기할 때 고객은 이 정도는 그냥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막상 제작하는 쪽은 이 정도의 무리한 요구는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애매한 회색지대가 있다라면 그런 거는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서로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거고, 그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이제 구두로 얘기됐더라도 회의록으로 해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고객하고 구두 합의했으면 그냥 끝이지 말고 돌아와서 회의록 작성해가지고 꼭 참석했던 사람들 다 나눠 이메일로 보내줘라.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다 대비할수록 그런 쪽으로 이제 서로 딴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줄여야죠. 예. 그게 HP에서 한번 하신 게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네. 하세요. 아, 그 대표님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성균관대 경제학과 나오시고 그리고 입사 5년 만에 최단기 과장으로 승진하셨고 그리고 34살에 억대 연봉자 대열에 들었었다고 했는데 질문 내용은 첫 번째는 카이스트 MBA를 졸업했는데 요즘 그 젊은이들이 자기 스펙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MBA 막 중간에 야간이나 그런 식으로 다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중간에 헌터 그분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혹시 그분을 저도 소개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 저도 34살에 그렇게 해서 똑같이, 왜냐면 저가 지금 27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됐어요. 잠깐만요. 5분의 마법의 5년을 받으면은 저도 딱 그 34살 비슷하게 해서 저도 억대 연봉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주실 수 있는지. 첫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까지 기억하고 너무 있어요. 욕심이 많어. 하나만 얘기하지 지금. MBA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부모 돈 말고 자기 돈으로 가는 거 좋아요. 맞아. 부모 돈. 정답입니다. 이거 하나 던져드려야겠다. 자기 돈으로 가. 자기 돈으로. 자기 돈으로 가셨어요? 안 갔지 나는 MBA 안 갔지. 제가 딱 그 경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법의 5년 책에도 썼는데 제가 LGCNS 공공영업팀을 그만두게 되는 계기가 사실은 이제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그 EDS 본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이란 사회를 봤잖아요. 보니까 비즈니스에서 좀 이렇게 하려면 영어도 잘하고 미국 경험이 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가서 MBA를 하면 딱이겠더라고요. 한 2년만. 그래갖고 그거 준비하고 막 토익 시험, 토플 시험 이제 준비할 때 IMF가 왔죠.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HP 가게 된 계기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배움에 대한 조금 약간 아쉬움들이 남았었어요. 저는 MBA라는 것 자체에서. 왜냐하면 이제 경영학은 뭘까? 그리고 MBA가 어떤 이제 지사장으로 가기에는 좀 스펙으로도 사실 필요한 코스라고 솔직히 생각했고,
근데 외국계에서 공부를 하면서 꼭 그것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은 이제 좀 했지만 결국은 제가 카이스트 MBA 간 거는 이제 사장이 돼서 제 돈으로 벌어서 간 거죠. 그래서 그게 스펙 쌓기 위해서 대학원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엔 하등의 취직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장에서 저도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걸 보고 뭐 오히려 더 안 뽑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 헤드헌터를 만약에 제가 그만큼 소개시켜줄 수 있는지. 저는 그 헤드헌터를 그때 보고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아, 근데요. 잠깐만요. 근데 이 질문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우리가 헤드헌터를 직장인들이 헤드헌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면 좋을까요? 요새 헤드헌터 하시는 분들 되게 맞아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헤드헌터를 활용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네. 사실은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했대요. 제가 농담으로 대답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헤드헌터 전 많이 만났던 거였죠. 그게 뭐 저는 우연한 계기에 LG CNS에서 이제 옮기려고 하는 그 전쯤에 이제 제 담당 영업 매니저가 IBM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실제로 그냥 너무 한 곳에서 한 우물만 파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을 좀 가져봐라 하면서 그때 IBM 출신 분들이 헤드헌터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러면 부장님 쪽 아시는 분 있으면 저 좀 소개해주면 저 한번 가서 네.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해서 그분이 이제 소개를 해주셔갖고 한 몇 분 뵀던 것 같아요. IBM 출신 헤드헌터 하시는 분. 그래서 한 몇 분 만났는데 그분들 기준이 딱 있더라고요. 그 기준을 이해하니까 좀 커리어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업무적 연속성이더라고요. 일관성. 일관성. 왜 그만뒀는지, 왜 다음 뭐를 하려는지 그게 스토리라인이 엮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장이라서 많은 사람 뽑잖아요. 인터뷰해 보면 제일 뽑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가 너무 그게 뭐랄까 홍 반장처럼 막 이일저일만. 네, 그냥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막 요거 잠깐 하다 그만두고 이렇게 마법의 원년에 그 메뚜기 얘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너무 메뚜기처럼 이렇게 이일저일 튀어다니던 사람보다는 네. 어느 한 분야에 이 뿌리를 딱 갖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네. 이렇게 진화되듯이 다음 단계로 넘어온 경력들 있죠. 네. 그런 걸 좋아하고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그걸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회사에서 하나 갖고 부장만 해본 사람보다는 이렇게 그 방향은 같대. 굉장히 이렇게 저처럼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를 하면서 영업을 이렇게 이런 사람이 낫지. 그냥 프로그램만 쫙 한 사람보다는 좀 약간 그 기준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현실적인 조언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헤드헌터였던 것 같아요. 네.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자기 자신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헤드헌터를 만난 게 직장생활 7년 차 때였거든요. 네. 나름 LG에서 과장도 한 5년 만에 되고. 그러니까 뭔가 헤드헌터 만나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게 뭐 있어야죠. 신입사원이 만나는 거죠,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최소한 7년은 그렇죠, 7년. 7년 해봐요, 일단. 7년은 하고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들도 그 얘기를 하세요. 딱 갔을 때 몇 년, 7년 하니까 그렇지. 7년 되면 진로 당연히 고민해야 할 시점이지. 네. 그 시점에 고민이 있는 사람을 이제 스토리상 좋아하는 거지. 그게 네. 뭐 처음부터는 아닌 거죠. 오케이. 자, 됐죠 이제 질문? 네. 책 뭐라도 하나 건져야 돼. 자, 다음 질문 또 없습니까? 네, 하세요. 네. 네, 저도 이제 1인 활동을 하면서 좀 다양한 분야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1인 기업들도 있었고, 뭐 바이럴 마케터들도 있었고, 이제 기업 마케터들도 있었고 하는데, 그럼 이제 마케터들이 또 각자의 방식대로 하는 그런 마케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또 시기에 따른 좀 트렌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자신이 마케팅을 할 때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참고만 하되 좀 자신만의 방법을 좀 너무 이제 비껴가지 않으면서 창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마케팅할 때 좀 본질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좀 유의해야 하실 점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굉장히 어렵네요 지금. 저는 이제 뭐 제가 사실은 뭐 저는 경영학을 공부했지만 제가 마케팅을 직접 한다기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케터들의 감각이 있어요. 마케터는 결국 내가 저희한테 이제 B2B 고객의 고객을 봐야 되고, 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대부분의 제대로 된 고객분들은 명확하세요. 이번 마케팅 이런 활동을 통해서 목표가 회원 수 DB 달성이 목표인지, 아니면 초기 브랜드 홍보인지, 아니면 매출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건지, 그 마케터의 목표가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고민해주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고객이 가장 잘 알죠. 이번 마케팅의 목표가 뭐라는 거는 고객이 정답을 갖고 있고, 그 고객이 그거를 목표를 이제 실현하려고 할 때 그 실현을 도와주는 게 이제 저희 대행사들의 역할인 거죠. 효과적으로 그 마케팅 목표를 수행할 수 있게끔. 그 일을 해주려면 고객 이상의 대중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이 브랜드에 대한 이해가 같이 겸비돼야 고객이 원하는 어떤 이벤트들을 원활하게 서로의 언어로 눈높이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아까 그 58년 할머니란 소리에 깜짝 놀란 70년 개띠인데요. 그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그 가업으로 쇼핑몰을 좀 오픈을 해서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도와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라 좀 관심 있고 많이 들었고요. 아까 그 그러니까 MC 질문 내용 중에 트렌드에 가장 맞는 방식으로 대표님께서 옴니 채널하고 모바일하고 또 결제 수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기존에도 마케팅에 관심이 많았을 때도 귀가 솔깃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 쇼핑몰 관련해서 좀 마케팅을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옴니 채널이 좋은 것 같기는 한데, 현재 저희가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는데 옴니 채널을 해야 될 것인지, 또는 지금은 초기라서 사실 카드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아주 현실적인 고민인데, 네. 이게 카드 수수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초기니까 그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자본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쇼핑몰 하세요? 네네, 온라인 쇼핑몰. 그럼 그거를 마케팅 관점에서는 사실은 고객을 확장시키려면 하라는 이제 조언들을 많이 들었는데, 대표님 관점을 듣고 싶습니다. 하셔야죠. 왜냐하면 온라인의 특성이 저거잖아요. Anytime, Anyplace, Anywhere. 예, 그게 이제 오프라인은 상점을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이 있지만, 온라인의 가장 좋은 점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어디에서든 접속해서 하는데, 그게 현금 입금으로만 그럼 받으시겠네요. 그건 이게 자체가 대중적인 게 아니고 매니아층이어가지고 그런 원하는 특성이 제품이면 있으시네요. 예. 현금 입금을 하시더라고요, 새벽에도. 예. 그래서 이거를 뭘까? 근데 말씀처럼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맞는데, 예. 이게 그 특성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그런가요? 예, 특성에 맞게. 그 옴니 채널은 그것도 특성에 맞게 그냥 하면 되나요? 모든 사업이라는 게 공식이라게 있는 건 아니고, 그 사업의 특성을 잘 파악하시고, 그게 이제 그런 사업적 마케팅에 그 보이지 않는 잠재곡의 외연이 그렇게 넓지 않은 사업이라면 굳이 번거롭게 그렇게 하실 필요 없는 게 아닐까요? 예, 그건 사업자가 잘 판단하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질문 여기까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방송은요, 이렇게 고주파 기반의 미용하고 의료기기. 그래서 하베런 메디앤뷰티에서 아마 다음 주는 책이 아니라 이 미용기기를 주실 겁니다. 경품으로. 예. 여기는 부부가 경영하는데, 여기가 수출을 몇십억 해요. 되게 알짜배기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베런 왜 이름을 왜 하베런이라고 지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베런 메디앤뷰티 김상도 CEO님 나오십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그 MC들은요, 여러분, 그 다음 주 MC 아직 정해지지 않은데, MC는 여기 우리가 관객이 MC를 봐요, CEO 톡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끝나고 나서 이따가 이제 스탠드 파티 할 때 여러분들 MC 보고 싶은 분들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 MC는 오늘 다 정했으면 좋겠어요. MC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질문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네네. 자, 그다음에 지금 그 밖에 니트커피라고 권성희 대표님께서 그 더치커피 협찬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번에 오실 때는 항상 더치커피 있으니까요. 편하게 10분에만 따라가지고 물 따라서 드시면 돼요. 원액이니까 그냥 드시지 마시고요. 되게 써요, 그냥 먹으면. 네. 그다음에 좀 이따 이제 보네리땅 베이커리에서 이제 케이크 커팅 있거든요. 그래서 당근 케이크 맛있으니까 하나씩 드시고 가세요, 이따가. 네. 자, 일단 CO2 그룹 있으니까 나중에 소통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오늘 수고하신 MC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대표님 마지막 한 말씀 하고 마치는 걸 하죠. 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분야도 있는데 생각보다 온라인 광고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그럼요. 그게 이제 뭐 제가 그 마케터 입장에서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이 있고 또 기업 대표로서 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질문도 좀 주셨지만 세부적으로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어떤 사례나 또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뭐 늦은 저녁 시간 오늘 눈도 오고 12월 첫날 겨울에 저도 자기개발 열심히 하러 강의도 많이 들어 다녔는데 이렇게 늦은 겨울에 저녁 시간에 이렇게 강의를 듣기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뜨거운 열정으로 1시간 반이나 되는 시간 2시간 가까이 이렇게 2시간입니다. 2시간 가까이 뜨거운 질문 마지막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저도 굉장히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